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는 월요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허리 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잇따라 포스코 산재 사고로 여론에 관심이 몰리자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 뒤늦게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는 했지만 정작 청문회장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이 하청 노동자라고 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고는 원청보다는 하청 노동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 기업이 운영될 수는 없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은요.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문경시가 석탄박물관 은성갱도에 실감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 중인데요. 문경시 관광진흥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검사 인사로 촉발된 갈등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 근무를 시작한 신현수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는데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죠?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잖아요. 4명의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가 조율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 사이에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조율하는 중간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인사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일요일날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했다는 점, 네. 그리고 본인이 요구했던 여러 사항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신현주 수석으로 하여금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 즉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도가 잘 이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했고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조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사 내용보다는 절차상 신 수석이 쏙 빠지고 이게 진행이 되니까 무력감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 민정수석이 인사와 관련해서 부탁을 했는데 또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 추측한데, 왜냐면 그거는, 청와대가 확인해 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도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을 하고,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제안했던 인사에서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좀 반영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 총장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법무연수원에 있는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령을 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하고 심재철 당시의 검찰국장 그 국장의 인사를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됐고요. 그리고 심재철 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갔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법무부가 했던 결과인데 아마 이제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신수석이 검찰총장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면 어떻겠나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네. 그걸 법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수석 입장에서는 좀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갈등 요소로 작용을 해서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패싱이라는 개념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싱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요구사항을 관찰하지 않은 걸 패싱으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아예 논의도 안 하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예컨대 협의나 논의를 아예 없는 걸 패싱으로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논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신수석과 논의를 하는 도중에 법무부 장관이 신수석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를 받았으니까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양측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논의를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걸 패싱으로 볼 거냐는 저는 뭐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패싱으로까지 저는 보진 않지만 어쨌든 신수석이 주장하고 요청했던 내용이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요. 사의 표시에 예. 마음이 아프다. 더 소통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 좀 따로 만나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전화를 하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이제 휴가 중이잖아요. 신수석이 휴가 중인데 네네. 휴가 중에 전화를 해서 아마 대화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수석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받아들여서 만남의 기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언론에 뭐 그런 사진이 보도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텐데 신은수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박범계 장관이 어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저는 그게 사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를 숙이고 낮췄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 또 신윤수석이 돌아와서 대통령 함께 보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신윤수석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신윤수석을 달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신윤수석이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사하는 통과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신윤수석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복귀를 해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 봉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또 신수석이 이틀 휴가를 낸 상황이고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할 텐데 그러면 사의를 거둬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직까지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여러 번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의사를 그 말은 표현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꼭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이 지금 조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수석이 사실 민정수석이 임명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또 본인이 하려고 했던 역할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문제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봉합을 하고 가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양측을 설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만 조명을 하지만 저는 검찰과의 갈등도 있다고 봐요. 예컨대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죠. 산자부 장관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물론 기각이 됐는데 네. 영장 청구권도 신수석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제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에게 그 부분을 좀 유보하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거든요. 네.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네.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랬는데 검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기각이 돼서 결국 이제 백윤규 장관은 풀려났죠.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게도 뭔가 좀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 인사에서도 그러면 검찰의 인사에 조금 검찰총장 입장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럼 민정수석 입장에서 중간자 입장에서 양측을 좀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기력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네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좀 느끼게 되니까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 전에도 예. 김정호 전 민정수석이 취임 4달 만에 물러났고 또 이번에도 예. 2달도 안 돼서 사의를 이렇게 여러 차례 표명을 하니까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게 또 이게 표면화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종호 수석 같은 경우야 추윤 갈등에 해결을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 물러나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돼서 물러난 건데 신현 수석까지 이렇게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고요. 청와대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신현 수석이 지금 만약 물러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신현 수석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고요. 신현 수석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고 또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사과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봐요. 물론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네. 지금의 여러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신수석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추윤 갈등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좀 대통령이 좀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개혁은 완수하겠지만 윤석열 총장하고는 잘 협의하겠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윤 총장도 분명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네. 본인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물론 검찰 개혁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의 모습을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은 검찰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거냐의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예컨대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권을 완전히 뺐을 거냐.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이 가닥을 잡았어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하자라고 법을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 안은 또 법무부 입장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신현 수석도 거기선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은 제가 볼 때 검찰이 물론 그게 달갑든 달갑지 않든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봐요. 다만 강론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검찰 개혁을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어디든 개혁을 하게 되면 개혁을 당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조율하며 맞춰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래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큰 갈등의 요소는 해소됐다고 봐요. 네. 다만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할지는 계속 논의하면서 가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방향은 유지하되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신수석이 돌아오고 나서 이야기는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또 현재 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당시 예. 국정원이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할 것 없이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좀 놀라운 내용이죠, 네네. 사실은. 그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사생활을 사찰한 것이고 또 그 사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냥 추측해 보면요. 그 사찰된 내용 가지고 협박하려는 거 아닙니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정부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뭔가 피해를 주려는 의도를 갖지 않으면 뭐하러 불법 사찰을 하겠습니까? 네네. 불법이란 말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사찰이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고요. 그것도 민간인들에게 이런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290
299명 모두를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천여 명이라는 분 중에 본인이 사찰당한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공개가 안 되는 바람에. 네네.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정보위원회에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공개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파일이 계속 국정원에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불법 사찰한 내용 본인도 알지 못하는 본인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수집이 돼가지고 그게 국정원이 갖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게 악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법 만들어서 이 파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없애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자행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찰을 했다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지자체장에 대해서 제어 방법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더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죠. 네네. 그분이 구청장을 했는데 구청장 할 당시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뭐 도청이나 이런 것까지 다 했다는 건데 네.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우리 개인의 사생활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지고 또 수집됐냐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네. 그리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나 아니면 권력에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사찰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일까? 저는 정말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를 사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네.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사찰을 당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고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 누구든 그 사람이 다니는 현장, 그 사람이 통화한 통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수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반대만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에 대해서 다 밝혀내야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정치 공작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 개연성이 있으니까 모두 다 전수조사 그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네.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그런 불법 사찰했다면 그것도 다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네. 거긴 동의하지만 이게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도 사찰 대상이 됐으면서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정치 공세로 몰고 가다니요.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그럼 덮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선거철 되니까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원래 발견된 게 작년 연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선거가 4월에 있을 줄은 알았지만 개인이 정보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이게 국정원이 밝힌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찰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예컨대 문성근 씨라는 이런 분들이 법원에 요청을 했고 그 법에 의해서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궐선거와 연관돼 있다고 해서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적인 문제인 것이고 국가 권력이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잘못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단죄를 하자는 겁니다. 이걸 자꾸 정치 공세로 몰고 가 또 덮고 가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건 국민의힘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 공세로 몰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예. 당장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박형준 후보예요. 그쵸? 박형준 네. 후보가 MB 정부에서 홍보 기획관을 하고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네. 그 두 자리에 있으면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사찰한 내용,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불법 사찰을 했고 그 불법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은 그 라인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박 후보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본인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문서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데 그 문서에 보면 본인은 보고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분이 어느 정도 본인이 개입돼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선거와 연관돼 있으니까 이걸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모든 문제를 밝혀야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당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여야가 다 사찰의 대상이 됐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럼 본인들도 피해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그냥 정치 공세나 얘기하지 말고 가자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야를 가릴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예.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모두 다 밝혀져야 될 문제다. 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 씨의 이유 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관광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문경 씨인데요. 문경 석탄박물관 은성갱도에 가상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문경시 관광진흥과 조석재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청 관광진흥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석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문경 석탄박물관 은성갱도에 실감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실감 콘텐츠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 극장에 가시면은 3D 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입체 안경을 착용하고 착용하면은 영상이 화면에서 눈앞에까지 다가오고 막 의자가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최근에는 좀 더 실감나게 체험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홀로그램, 증강현실, 프로젝션 매핑 등으로 박물관에 이런 실감 콘텐츠 기술이 접목되고 있고요. 현재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안경을 쓰면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게 바로 실감 콘텐츠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은성갱도에 설치가 됐고요. 은성갱도 실감 콘텐츠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에 또 경북에선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개발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개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저희가 석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은성갱도가 실제 갱도다 보니까 기존에 약간 어둡다, 약간 무섭다, 어둡다라는 관람객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광부들과 좀 실제 갱도를 탐험하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마침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응모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실제 갱도라는 공간과 그리고 ICT 첨단 기술과 그리고 뮤지컬 공연이라는 예술의 세 개 요소를 결합해서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자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체부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광부들과 갱도를 탐험하는 공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감 콘텐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은성갱도는 240m입니다. 그래서 관람 입장을 하시면은 걸으시면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총 7개 코너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꿈을 캐러 가는 길 등의 2개의 뮤지컬 공연 코너가 있고요. 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등 2개의 체험 코너가 있습니다. 총 관람 시간은 3-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40m 정도 걸어가면서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면서 쭉 즐기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뮤지컬도 볼 수 있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도 체험해 볼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시간도 3-40분 정도라서 딱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고요. 네. 석탄을 캐는 과정을 선배 광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거죠? 저희가 어떤 탄광을 탐험하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장하시면은 선배 광부인 선사부가 연탄 캐릭터 타니아와 함께 갱도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코너로 가면은 굴진 앞으로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는 갱도를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는데 선배 광부의 지시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는 체험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탄광의 빛을 밝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광부들이 석탄을 캐다가 안전모에 랜턴이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지는데요. 선배 광부가 신입 선산부에게 불을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그럼 앞에 라이트가 2개가 놓여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은 불빛이 비추는 곳에 광부가 나타나서 갱도 안에서의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입 선산부에게 불을 밝혀달라 요청하면 그 신입이 그 체험하는 학생이나 뭐 관광객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그러면 약간 대화하는 느낌처럼 실제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꿈을 캐러 가는 길 400km란 코너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꿈을 캐러 가는 코너는 실제 탄차를 타고 지하 400km를 들어가는 출발 지점입니다. 실제로요. 이 공간에 이제 탄차가 출발하면 빠른 속도로 지하 갱도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막장에 도착하면은 광부들이 석탄을 캐다가 잠시 쉬면서 김씨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이야기, 공무원보다 3배 많은 월급을 받은 이야기를 막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힘차게 노래를 시작하죠. 꿈을 캐러 들어간다. 우리는 광부라네. 석탄은 가족을 위한 꿈이라는 광부들의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에는 이건 뮤지컬 공연 코너군요. 예, 가상현실과 결합한 뮤지컬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은성갱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탄광 지역은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문경, 강원도 태백, 정선, 그리고 충남 보령 등에 있습니다.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은성갱도는 1963년도 석탄을 캐기 위해 뚫은 갱도이고요. 당시 4,300여 명의 광부들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름과 가스 등으로 석탄 수요가 줄면서 은성 탄광이 1994년 7월에 폐광하고 99년도에 문경 석탄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현재 은성갱도는 국내 석탄 박물관 중에 유일하게 실제 갱도를 활용한 전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 갱도가 이렇게 박물관으로 활용이 안 되는데 여기는 실제 갱도가 박물관으로 그것도 실감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은성갱도 실감 콘텐츠가 있는 문경 에코랄라 이곳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문경 에코랄라의 용어가 친환경 생태라는 의미의 에코와 그리고 기쁠 때 내는 소리 랄랄라의 합성어입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는 민간 위탁을 중인데 문경 에코랄라는 크게 3개의 주제로 4개의 큰 구역이 2018년 10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구역은 드라마를 찍는 드라마 연계소문 킹덤 등을 촬영한 가은 오픈 세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석탄 산업을 체험하는 거미열차, 은성갱도, 사택촌, 석탄박물관이 있는 존대고 세 번째는 백두대간 생태 주제 전시관 그리고 영상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에코타운.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요즘에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야외 어린이 놀이 시설인 자이언트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석탄박물관 은성갱도에는 이용하는 연령층이 혹시 뭐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제한은 없고요. 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뭐 비용은 입장료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에코랄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요금 그리고 청소년 요금 이제 통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여러 관람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좀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랄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현재 하고 있나요? 에코랄라도 지난 1월 말까지는 저희가 임시로 휴장을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월 1일 날 재개장을 해서 지금 더욱 방역에 집중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매표소에 오시면은, 통합 매표소에 오시면은 정문 입구에 대인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소독기에서 살균하시고 이제 통과하시고 입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담 방역팀이 있어서 수시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이 닿는 부분을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람하시면서 어떤 관람객 간의 거리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거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갱도 실감 체험관이 2월 11일이죠. 구정 전에 저희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관람객 여러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욱 실감나는 콘텐츠를 보여드리도록 이제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저희가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때 봄이니까 봄나들이 겸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꾸민 디지털 탄광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 듣고 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경시 관광진흥과 조석재 주무관과 함께했고요. 노래 잠깐 듣고 올게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루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바로 그날에 부둥 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이젠 안주거리 땀에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참 옛말이라 틀린 게 없더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더군 참 세상이란 정답이 없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연습이더군 밤새워 뒤척이며 잠 못 들다 훈련소 입소졌나 술잔 나누면서 이제는 남자라 어른이다 다시 시작이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지난 수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이사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일정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일어난 희석 조치였는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는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그냥 강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한 거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보상하는 것들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대법원 판례상 이런 어떤 소송이나 도시지 정비사업들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례들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감정가액으로 정당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결정을 했다라는 근거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자에게 우선 공급권, 그러니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빌라를 사고 싶어도 앞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지 못하는 피해도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물론 이날 발표를 할 때 이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에서 오히려 안정화가 됐다라고 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더 크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실수의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샀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감정가액이라는 기준을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세 대비해서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감정가액을 보상받아서 현금 대상을 갖고 이주를 하려고 할 때 적당한 이주 대책에 주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실화가 되고 그 지역이나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나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느 정도 피해는 생길 수밖에 없지만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다. 감안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공급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후보지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금주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실질적인 입법 예고를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고요. 3월 전까지는 이제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6월에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도시정비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주택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관련된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달성되는 것들도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2월부터 지금 이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2, 3개월간 사업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해당 주민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역을 지정을 할 거며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듣겠다는 거고 우선 공급하기 위한 25만 호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도 빨리 결정을 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해서 조금 더 사업 추진이 빨리 되게 하겠다는 건데 공공주도 방식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조합원들이 나는 나중에 이런 집을 어떤 브랜드의 어떤 평형대에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정해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 형태를 갖다 또 바꾼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고 무조건 공급에 의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수익률을 이제 내서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을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산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어떤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준다는 거고 내야 될 뭐 추가의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부분을 최대한 면제시켜주거나 완화시켜줘서 속도를 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공주도 방식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담 분율을 조금 더 낮춰주고 2년 거주 의무 조건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어떤 그 기부 체납까지 현실화시킨다라는 의견들을 다 말로는 이제 죄송하지만 의견들은 나왔다. 말로는 나왔다. 네. 예. 그럼 구체적인 어떤 기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패스트트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주나 조합이 원하는 의사를 좀 반영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지정을 하고 설계하고 시공까지는 입주자의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을 해서 문제점을 좀 더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것까지는 의견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포괄적인 대책이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와야 되는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말로만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에 2020년도에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태릉 골프장 부지 이전, 또 서울 조달청 부지,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녹지도 많고 주변의 교통 환경도 가장 좋은 택지지구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 태릉 골프장 부지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울 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그 부지를 결정을 하고 이전을 하고 나서 개발이 되는데 빨리 임시청사 부지를 이전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사업 기간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서울 시내 가장 중요한 핵심 지구라고 할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들이 대부분 위치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는 것은 건물을 철거할 것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도 부분도 좀 작다 보니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 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8.4 대책에 따라 발표했던 이런 대체 부지도 확정을 하고 11, 19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상반기 공급 물량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호텔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자들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실행을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회의에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다 빨리 하겠다. 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완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 근절 강화도 나왔어요.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일로 변경하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 거래가 계약 시점에 신고가 되다 보니까 가격을 높이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국토부가 이제 그 전산안을 통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것들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거래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국회의원분께서 이걸 등기일로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가 책정된 기준을 잡도록 하겠다라는 의견도 좀 구체화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예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교란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책임을 물겠다라는 어떻게 이제 좀 강력한 조치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집중 단속 예고도 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집값 담합, 불법 전매, 감옥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문구도 나왔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아까 이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분양권 불법 전매, 그다음에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불법 청약을 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이제 18일부터 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가격 당황 회의하는 것도 집중 수사를 하고 이렇게 돼서 걸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법 중에서는 가장 크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집값 담합을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징벌 내용까지도 나왔습니다. 그전보다는 어떻게 수위가 확 높아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통은 뭐 벌금이나 뭐 그 영업 정지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었던 건데 네네. 징역이라는 어떤 형벌이라는 부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또 4월부터 시범 적용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달 앞당겨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이제 2달 앞당겨 실행할 수 있는 걸로 네네.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 계약한 후에 30일 안에 내가 임대 보증을 얼마 받고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임대 기간 얼마까지 했고 이것이 신규인지 갱신 여부인지를 그 비교적 정확하게 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기간을 두고 6월부터는 의무제가 되는 거라서 그 시간 기간 안에서 하지 않았던 거는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 전월세 현황까지 다 기록하고 거래하도록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시장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인데 그럼 안정화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그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교적 가격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임대료 상승폭 안에서 재계약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내가 드러나는 소득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임대인 중에서는 일부는 뭐 관리 비용, 청소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인한테 각종 비용의 항목을 늘려서 실제적인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 늘어난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